네, 여러분 오늘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단원 정말 많이 같이 읽어봤습니다. 7문제에서 9문제 나온다는 거 이제 여러분 귀에 박히셨을 것 같고요. 1단원 행정법 통론이었고요. 2단원 행정작용법, 3단원 행정절차법, 4단원 의무이행 확보수단, 5단원 행정상의 손해정보, 6단원 행정쟁송의 6개 폴더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 폴더에 공부한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단원은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그리고 기타 행정작용 나가고 있고요. 지금 행정행위 열심히 나가고 있고 오늘 기타 행정작용에서 행정계획 부분의 중반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벌써 많이 왔어요. 2단원도. 아마 다음 시간이면 2단원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페이지 143쪽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정행위의 철회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행정행위 철회가 뭐냐면 취소랑 약간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를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성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인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다. 일단 이거랑 큰 차이가 있죠. 우리 취소에서는요, 139쪽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건 똑같습니다. 그 뒤에 성립상의 하자를, 즉 얘는 성립될 때부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효력을 없애는 거였다면 철회는 성립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성립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인해서 이거를 더 이상 효력을 유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없애겠다. 이건 철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로 인해서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그 효력도 원칙상 장래를 향해서, 즉 오늘 철회를 했으면 오늘 이후부터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취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복잡했죠. 근데 철회는 왜 철회인지를 생각하면 그 효력 자체도 장래효가 원칙이라는 거 바로 결론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정법상으로 실무에서는 취소로 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도 취소하지만 그건 강학상 학술적으로 보면은 철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서 면허를 취소하는 거 있죠. 그럼 실제로 면허 취소가 취소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게 학술적 취소일까요? 아니죠. 왜냐? 면허를 취소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처음에 면허를 발급받았을 때부터 하자가 있었어요? 아니죠. 그 사람 처음에 면허 발급받았을 때는 하자가 없었어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면허를 줬을 때 시점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생긴 거죠.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유로 인해서 장래를 향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를 취소했다면 그 취소한 날 이후부터 효력을 없애는 거지, 우리 행정행위 취소처럼 원칙상 소급표로 돌아가면 처음부터 면허가 없었던 게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면허를 취소당하면 취소된 이후부터 운전을 못하게 되는 거지, 그 전에는 본인이 운전면허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잘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 음주운전에 기한 면허 취소는 이름은 취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철회에 해당한다라는 개념 알고 계시고요. 자, 법적 근거는 판례는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 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다면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취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철회권자는 누구냐? 취소랑 비슷합니다. 처분청은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 방금 봤던 게 이어지고 있고요. 처분청은 법적 근거가 없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나 변경할 수 있으나 우리가 그리고 밑에 감독청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보다. 감독청은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철회가 가능하고요.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철회가 안 됩니다. 우리 140페이지 취소 같으면 어땠어요? 보시죠. 당연히 근거가 있으면 감독청도 취소는 가능하다. 근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견해가 대립된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철회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됩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 실제 시험에서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간혹 나오기 때문에 잘 구분하셔야 돼요. 법적 근거가 없을 때 감독청은 철회는 아예 안 된다. 취소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판례는 일정한 입장을 딱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취소에서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는 있지만 제3자는 그런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었죠.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은 상대방에게 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취소랑 비슷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절차로 갑니다. 철회도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행정행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것은, 자, 수익적 행정행위를 계속 받아온 사람은 오늘부로 철회를 해버리면 행정청이, 뭐 오늘부터 수익적 행정행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침익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전 통지라든가 이유 제시 등의 행정 절차법상 절차를 거치면서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제한 요소가 있다는 거. 취소랑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철회 사유는요, 법에서 정해진 게 있고 또 판례에서 정해진 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행정기본법에서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법령 등이 바뀌었다거나 사정 변경이 있어서 더 이상 그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 그럼 당연히 철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밖에 판례는 비록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에 어떤 처분을 내리면서 철회권을 유보했을 때, 조기철 부배에서 철회권 유보가 이거죠, 부관. 그리고 또 어떤 부담을 이행하려고 하면서 주된 행정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부담 중에 일부를 이행 안 했다. 그랬을 때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다면 법률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 특별히 어렵진 않죠. 시험에 많이 나온 애들 있죠? 근데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고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부만 철회가 가능하냐라는 게 있는데요. 당해 처분에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자체를 나눌 수 있다거나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 철회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판례가 그 예인데요. 국고 보조 조림 결정에서, 보조 조림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가 어려워 보이는데 국고 보조 띄고 조림 결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고 보조는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조림 같은 경우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해 주는 그런 나무 심는 그 조림 사업 관련된 결정에서 정한 조건에 일부만 위반을 했다. 그 경우에는 그 보조 조림 결정에 전부를 취소할 게 아니라 일부만 취소를 해야 된다. 또는 일부만 철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취소 철회는 뭐 큰 의미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 판례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부만 하면 될 거를 다 같이 전부를 취소하거나 철회했다. 그거는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철회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철회도 제한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담적 행정행위 철회는 자유롭습니다. 철회 사유만 있다면. 왜냐? 부담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상 부담적인 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두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이미 그 사람이 수익적 행정 처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득을 얻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철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하나여 뭐랑 비교한다? 그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비교 형량해가지고 뭐가 더 클 때? 항상 공익이 더 클 때 행정청이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공익이 더 클 때만이 철회가 가능하다. 혹은 반대로 공익은 얼마 안 되는 데 비해서 상대방이 얻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클 때에는 그때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담적 행정행위는 사유가 있으면 오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마음대로가 아니라 했어요. 사유가 있으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가지고 공익이 더 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즉 취소나 철회를 할 경우에 취소나 철회의 필요성에 대한 이거는 취소해야 됩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성, 공익이랑 사익 비교했기 때문에 공익이 훨씬 큽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행정청에게 있다. 왜냐? 행정청이 취소나 철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회는 처음에 어떤 행정처분이 일어난 그 이후에 새롭게 생긴 사정으로 인해서 철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도 장래효입니다. 예외적으로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소급효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칙은 장래효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보호법상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며, 그래서 이름은 취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철회예요. 면허 취소랑 마찬가지입니다. 철회에 해당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평가 인증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서 상실시킬 수는 없다라고 해서 원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법적
법적 근거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철회한 날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 철회를 할 수 있는 뭔가 그 발생일, 그죠? 철회할 만한 뭔가 사유가 생겼겠죠. 그 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마치 효력을 없애버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세 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평가 인증해줬을 때 하나, 주처분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취소 사유 발생일이 중간에 있었고, 실제로 그걸 나중에 발견해서 취소한 날이 있겠죠. 그 세 개 중에 취소는 여기서 실질적으로 철회입니다. 철회한 날, 그 철회 효력이 장래로 발생하는 거지, 그 중간일인 취소 사유 또는 철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효력을 없앨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취소의 취소 마지막에 기억나시죠? 철회의 취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거는 없애버리십시오. 이 판례는 제가 그 편집하면서, 교재 편집하면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출판사 편집하신 분이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우리 취소의 그 소급표 부분에서 이미 공부했던 판례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판례는 아닙니다. 자, 철회의 취소도 마찬가지. 우리 어제 부취취부 수취취긍 하면서 제가 표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해 드렸죠. 논리가 똑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고요. 대신에 여기는 중간에 첫 번째 취소가 첫 번째 철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철회를 취소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부담적 행정행위를 철회했다가 취소하는 건 안 된다. 왜냐? 결국에는 국민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반대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했다가 취소하는 건 긍정이 됩니다. 수취취긍이니까요. 그래서 수철취긍, 부철취부. 여러분들이 그냥 부취취부, 수취취긍만 암기하시고요. 중간에 첫 번째 취만 철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시간을 더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철회와 취소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방금 배웠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처분청, 감독청, 그죠? 근거 있냐 없냐, 원시적 하자냐, 후발적 사유냐, 효과 장래효다. 여긴 소급효가 원칙이다. 수익적은 장래효가 원칙이다. 어제 배웠던 거죠. 공통점도 이렇게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눈으로 익혀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걸로 벌써 철회가 끝났어요. 이제 행정행위의 실효로 갑니다. 여러분 환기 한번 하시고요. 자, 실효는 그냥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논점 아니고요.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서 당연히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도 없다. 행정청이 앞으로 이 효력 없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의미의 실효입니다. 그럼 어쩔 때 실효가 되냐? 우리가 이거 방금 읽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여러분? 해제 사유 기억나시죠? 조기철 부배에서 우리 조건 중에 해제 조건 기억나시죠?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자체로 효력이 그 뒤로 없어진다 했었죠. 그거 잘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행정행위 대상 자체가 소멸돼 버리면 실효가 됩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에게 줬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없어지죠. 실효된다. 그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두 번째,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행정행위에서 기간이 이미 도래됐다. 뭐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간이 도래돼서 효력 없애겠습니다라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했다면 그 목적이 달성됐다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 생겨서 목적 달성이 더 이상 아예 불가능해졌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판례에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이제 자진 폐업을 했습니다. 자진 폐업 후에 이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겠죠. 왜냐하면 내가 폐업 신고를 하면 그 사업 자체에 원래 영업허가와 관련된 허가가 있었는데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폐업했으니까 관련 공무원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당사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아서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효력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러한 영업허가는 어떤 가게를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허가 자체는 소멸이 된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실효입니다. 아시겠죠? 행정행위 대상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실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논점이 있는데 이건 여기 논점은 아닌데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보자면 나중에 혹시 이 사람이 폐업을 해놓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개업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재개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러한 영업허가가 다시 효력이 살아날까요? 아니죠. 이미 영업허가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개업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영업허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한테
송달이 됐든 통지가 됐든 그런 거는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 가지 논점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로 넘어갑니다. 또 한번 환기를 시키시고요. 결격 사유는 우리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조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문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뭐 판례가 있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나중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랑 또 연결이 됩니다. 자격이나 신분증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무원 자격이나 공무원 신분도 갖게 될 수 없을 경우 그게 바로 결격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면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러한 결격 사유와 관련된 겁니다. 또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등 이하 인허가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를 정하려면 마음대로 행정규칙 같은 걸로 정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 왜냐 이거는 국민에게 침입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기 때문에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별 법률에서 이런 결격 사유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행정기본법 조항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국가공무원 관련된 결격 사유도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 게 당연히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행정청에서 마음대로 이런 사유에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결격 사유를 규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개별법에서 이런 거를 다 딱 맞춰서 정해라라는 건데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왜 이 사람이 이런 뭐 죄를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이 되면 안 되는지 그 규정이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정해라. 또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해라. 필요 이상으로 이런 제한적인 법률을 만들면 국민에게 침입적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해라. 그리고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때 이러한 결격 사유를 만들어라. 예를 들면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공무원 결격 사유 또는 당연퇴직 사유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공무원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범죄로 뭐 선고유예 이상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 된다는 것처럼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이미 공무원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퇴직되거나 아니면 공무원 임용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격 사유를 만들려면 그 직무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사유로 만들어야지 전혀 사유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불이익한 결격 사유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고요. 또 유사한 다른 제도가 있다면 그런 유사한 다른 제도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불이익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다른 일반 비슷한 유사한 제도는 침입적인 뭐 레벨을 정하자면 한 30인데 굳이 너네는 한 8, 90 정도로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이렇게 행정기본법에서 법제화 시켜놨다라는 의미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또 한번 환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차가. 자, 우리가 제재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재 처분 생각하면은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울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읽어볼게요.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는요. 제재 처분이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법률을 보면요. 법률의 제1조부터 이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1조, 2조. 1조는 이 법률을 왜 제정했는지 목적이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2조는 이 법률에서 다음 아래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설명해주는 경우가 2조에 보통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본법 2조 제5호에서도 제재 처분에 대한 의미를 딱 규정해 놓은 거죠. 실제로 행정기본법 찾아보시면 2조 보시면 제재 처분 말고도 뭐 행정행위란 또 이런 의의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법률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기본법 말고도 보통 다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이런 제재 처분은 이런 애들을 의미한다라고 딱 정의해 놓고 다만 제30조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는 여기서 말하는 제재 처분은 아니다. 걔네들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울 행정 강제 그 안에 들어있는 강제 집행 같은 애들. 뭐 대집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제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시험에서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제재 처분에 행정상 강제 집행도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제재 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고요. 이런 거는 특별히 뭐 시험에 꼬아서 낼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제재 처분 이런 기준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필요 없고요. 자, 23조 1항이 나온다면 시험에 한번 나올 수 있죠. 이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이라 그래서 제척 기간은 행정청이 어떠한 그 벌금이나 과징금을 내려고 하는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이 여기 있어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제재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그 법령 등의 위반 행위를 만약 위반 행위가 오늘이다. 그러면 오늘로부터 5년이 지나가지 않았을 때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지. 5년이 지나버리면 혹시 6년째 그런 행위를 나중에 6년이 됐을 때 돌이켜보니까 6년 전에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걸 알게 됐더라도 제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제척 기간의 의미입니다. 약간 우리 형법으로 따지면 공소시효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됐건 이러한 제척 기간은 뭐의 기준으로?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다. 5년, 숫자 5년.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면 뭐 7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걸로 장난을 칠 수 있겠죠. 제척 기간 5년. 제재 처분의 제척 기간 5년. 이것만 암기하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고요. 자, 또 그리고 비록 5년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또 이제 추가됩니다. 행정청은 1항에도 불구하고 방금 봤던 게 1항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항. 1항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본인이 행정청이 내렸던 제재 처분이 취소나 철회가 됐다면 5년이 지났더라도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사실 6단원 가서 여러분들이 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어찌됐건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한 행위를 했고 민원인이 잘못한 행위를 했고 제재 처분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그 제재 처분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처분을 내리고 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뭐 5년이 거의 다 됐을 때쯤 행정청이 발견해가지고 4년 11개월 됐을 때 제재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봅시다. 그럼 제척기간 문제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불복기간인 그 90일, 보통 이제 알게 되는 날로부터 90일이거든요. 무슨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이 되기 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4년 11개월 거의 끝나갈 무렵에 처분을 내렸고 그로부터 3개월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미 5년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만약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원고가 뭐 이겼다고 봅시다. 근데 이긴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 이제 6단 논점이긴 해요. 단순히 행정청이 절차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행정청은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그 절차를 지켜서 제재적인 처분을 할 수가 없냐 그 의문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미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이때는 소송으로 인해서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 확정 날로부터 1년이 또 추가적으로 여유 기간이 생긴 거죠. 1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만약에 판결의 취지가 다 적법하게 처분을 했는데 그냥 절차적인 하나만 빠져가지고 그게 문제야. 그래서 원고를 이기게 해줬다면 그 취지를 존중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이제 없이 다시 또 제재적인 처분을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어려운 논점은 아니고 특별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기준이 이제 1년이었는데 합의제 행정기간은 이제 2년이라고 1년을 더 줍니다. 합의제 행정기간은 그냥 뭐뭐위원회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뭐청 우리가 뭐 장관 이런 거는 합의제가 아니라 이제 독임제라 그래서 약간 그 합의제랑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는 큰 논점은 아니에요. 근데 합의제는 2년이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타 행정 작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소목차 보시면 2단원 볼 때마다 맞죠? 기타 행정 작용. 드디어 요 밑에 입법, 행위, 기타 행정 작용 여기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확약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정행위 중에 하허면 특인데 확수공통할 때 그 확 있죠. 그때 확은 뭐였어요?
확인이었어요. 확인. 그쵸? 여러분 공무원 시험 합격자 결정 같은 거 확인. 근데 여기서 또 확이 들어가니까 간혹 카페에 선생님 확수공통할 때 확이 이때 확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확이지만 그거는 확인, 얘는 확약. 아시겠죠? 확약은 약속입니다. 약속. 자, 의의부터 볼게요. 행정청이 자기 구속의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약속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확약입니다. 비구속적 법률적 견해 표명인 정보 제공과는 구별이 된다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은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 세금을 인하해 주기로 약속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이건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법적 근거에서 여러분들 교과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이제 개정됨으로 인해서 확약이랑요, 법 위반 사실의 공표랑 그리고 행정계획. 그래서 제가 확 공개해버릴까 보다 할 때 그 이 확공개 세 개가 행정절차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일반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쭉 그어주시고요.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일반 규정이 생겼다라고 적어주시고 나중에 우리 행정절차법 개정된 부분은 교과서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앞에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출판사 분들에게 수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오표를 통해서도 알려드리겠고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들으시면서도 고칠 거는 바로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예전에는 이제 그 일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통설과 판례는 본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는 그런 권한에 확약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았고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허용했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 때문에 일반 규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확약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뭐 틀린 판례 자체가 이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판례는 이제 성질은 처분성이 있냐 없냐 보통 물어본다 했죠. 확약의 처분성이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처분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하면 특인데 확수공통 그때 확인은 처분성이 있죠. 원칙상.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확약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확이랑 이 확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선순위 결정이 드디어 나왔네요. 자, 업권 면허해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 우선순위 결정이 뭐냐? 행정청이 만약에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 결정 자체가 뭐 10명 중에 자, 선생님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만약에 그런 우선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어권 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어권 면허를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이 강학상, 학문상 확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그 우선순위 결정이 요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선순위 결정 확약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랑 비교할 만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사실 완전히 확약 가지고 뭔가를 중요 논점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자면 자, 여기서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신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운송사업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면 그거를 인가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업자 지위양도 승계신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내인가를 했어요. 인가를 해야 되는데 내인가. 이거는 약간 그 가행정행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내인가를 먼저 해줬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내인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본 인가 신청을 나중에 이 A, B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그 본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신을 안 해주고 기존에 해줬던 이 내인가를 취소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행정 공무원은 이 본인가를 받아주려고 할까요? 안 받아주려고 할까요? 안 받아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줬던 내인가도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본인가에 대해서 따로 이 인가 여부에 처분을 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위 내인가 취소를 뭘로 볼 수 있다? 인가 신청, 본 신청의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가 확약을 공부하는데 이걸 배우냐? 내인가 자체가 확약의 강학상 확약이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내인가인데 나중에 본인가 신청하면 우리가
인가 내줄게 라고 하나의 내인가 약속, 확약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내인가를 거부한 것, 내인가를 취소한 것 자체는 본인가를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봐서 다투게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판례를 집어넣고, 이따가도 이 인가가 아니죠. 내인가 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그 확약 자체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좀 이따 배울 거고, 요 판례의 프로세스 논리가 그때 다시 또 나옵니다. 자, 확약의 요건들을 하나씩 볼게요. 일단 주체는 당연히 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당연한 주체고요. 주체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적법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는 본 행정행위에 청문 등 일정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형식도 여러분들 교과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빨간색으로 쭉 그어버리시고요. 행정절차법 개정으로 이제 형식에 관한 규정이 생겼고, 여러분 교과서 189쪽에는 다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수정을 해주세요. 우리 제40조의 2, 행정절차법 제40조의 2 보시면요. 확약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교과서 189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 항을 보면요.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딱 정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서면이나 구술로 다 가능했다라는 학설들 위주로 시험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행정절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확약도 문서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정 범위는 재량이나 기속 모두 다 허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효과, 구속력. 아까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 했죠? 어찌됐건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을 해야 할 자기 구속의 의무를 지며, 만약에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 행정청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왜냐?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행정청이 했으니까. 뭘로? 확약으로. 오케이? 그 내용이고요. 실효는 아까 아예 없어지는 거라 했죠? 확약이 있은 후에 만약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이 되었다면, 이제 사정 변경을 좀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그랬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 표명은 행정청이, 저희가 예전에 확약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취소할게요, 뭐 실효할게요, 이런 의사 표시도 필요 없이 사정 변경이 있었다면 별다른 의사 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의 확약은 없어진다. 시험에 요게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의 뭐 사정 변경이 있게 되면 그럼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자체가.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확약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냐? 첫 번째, 행정쟁송이 가능하냐? 아까 확약 자체는 처분성이 없다 했죠. 그게 확인이랑 같다 했어요. 처분성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거 때문에, 구속력 때문에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확약의 불이행은 수익적 처분의 발급 거부나 부작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해주기로 했는데 안 해줘서 내가 수익적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피해를 얻은 거죠.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의무 이행 심판이나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해서, 이건 6단원 논점이긴 한데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확약을 안 지켰다.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그 확약보다 오래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본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였죠. 아까 자동차 양도양수 승계처럼. 근데 확약을 안 지키게 되면 내가 본인가를 못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본인가를 거부한 걸로 봐서 그 거부 처분을 받은 걸로 가정해서 요런 소송이나 심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확약 자체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확약을 안 지킨다는 것은 거부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거부 처분을 다투는 이러한 방법들로 다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가배상 또 손실보상 가능하다는 거 기억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5단원 가시고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행정계획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가 소목차에서 확약 끝났고요. 이제 행정계획으로 온 겁니다. 행정계획의 중간까지 갈 거예요. 오늘 1시간 내로 잘하면 빨리 끝낼 수가 있겠네요. 자, 행정계획은 어렵게 써놓긴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아주 장대하게 써놨는데, 우리는 사례 기록형을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행정청이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계획한 것이다 라고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법적 성질은 개별적으로 다르다. 처분성이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는 행정계획들 중에 어떤 애들은 처분성이 있고 어떤 애들은 없는지 구분하는 게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일단 종류를 한번 볼게요. 구체화 정도에 따라서 행정계획은 크게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눠집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고요. 이 밑에 있는 실시계획은 밑그림이 끝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계획을 실현시킬 것인지를 계획 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가 처분성이 더 강할 것 같아요? 실시계획이 처분성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밑그림 그리는 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습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침적 성격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 기본 원칙, 방향만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이 들어가면 당연히 기본계획입니다. 두 번째,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다. 계획은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이름들, 용어들, 키워드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키워드를 잡고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나눠집니다. 자, 국민행정기관에 대한 구속성, 유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해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얘들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방금 봤죠?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도시계획 결정이란 이름이랑 똑같아요. 도시계획 결정. 뭔가를 결정해버렸다. 그러면 이미 구속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지정 고시 행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 계획인데요.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해버리면 거기에 땅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거기다가 건물을 지으려 했는데 더 이상 건물을 못 짓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처분성이 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특허랑 인가 배울 때 그 조합, 그죠? 건축 관련된 사업에서 조합들 기억나시죠? 아마 제가 페이지를 갖고 왔을 겁니다. 그죠? 재건축 조합과 이런 애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을 인가받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고, 그때 특허 인가 기억나시죠? 그죠?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으니 좀 이따 나오기 때문에 잠깐 생각만 하시고요. 107, 108페이지 봤습니다. 이때 여기서 그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 밑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것, 얘네들은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디귿과 미음입니다. 그렇죠? 방금 봤던 애들이 디귿과 미음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사업시행 계획. 얘네들은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이다라고 본다면, 밑에 여러분들 교과서 밑으로 쭉 내려오세요. 이번에는 처분성이 없는 계획 중에 이응 맨 아래 거부터 봅니다. 같은 사업시행 계획인데 방금 우리가 봤던 사업시행 계획은 뭐였어요? 어딨죠? 여기 있죠.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조합이 세운 사업시행 계획은 처분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조합을 안 만들고요. 그죠? 조합을 만들지 않고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시행 계획을 갖고 왔다. 얘는 처분성이 없습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 있는 애들이 처분성이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처분성이 없는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과서의 표를 보고 구분하세요.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한 것은 처분성이 없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것보다 요 특허냐 인가냐 그것도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도 행정계획에서도 처분성이 있냐 없냐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세요, 여러분. 얘는 특허지만 특허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계획 수립하는 건 처분성이 없다. 조합이 없으면 처분성도 없다. 이렇게 좀 저는 옛날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조합이 만들어서 사업시행계획을 만들면 조합은 처분성이 있다. 조합이 아닌 소유자들끼리 했다. 처분성이 없다. 뭐가? 사업시행계획이.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구속적 행정계획 바로 밑에 있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가 아니죠, 이거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단순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교과서에 봤던 것 중에 마치 기본계획 같은 애들이 이거고요. 그리고 실행계획이 방금 위에서 봤던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이름이 도시기본계획, 그죠?
기본이 들어가면 처분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방안, 플랜 뭐 이런 게 들어가도 처분성이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까지는 괜찮아요. 처분성이 있어 보이죠. 하지만 그 개발 제한 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그렇죠? 이건 처분성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의미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것도 은근히 꽤 나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쉽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행정법 안에서 뭔가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다? 행정계획에서 나오고 처분성이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도지사가 특정시를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선정한 행위도 처분성이 없는 행정계획이다.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 오케이? 행정계획이지만 처분성 없다. 그리고 또 환지계획. 우리 환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어요. 환지, 사실 원래는 환지 자체는요, 여러분. 원래 환지 자체의 의미는 내 땅을 국가에 팔고 국가가 다른 땅을 주는 겁니다. 내 땅을 팔고 그거에 상응하는 땅을 돌려받는 게 원래 환지인데,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시행자가 내 땅을 사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는 게 바로 우리가 환지 계획,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환지랑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환지는 내 땅을 국가가 사가서 그에 상응하는 다른 땅을 주는 거랬죠. 근데 실제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도 만약에 이 정사각형에서 내 땅이 뭐 동그랗게 이렇게 도시개발하기 전에는 우리 땅이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경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은 반듯반듯하게 땅을 보통 나누죠. 그래서 원래 내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이제 개발 사업 끝나고 환지 방식으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면 그 원래 있었던 GPS상 딱 주소 있죠. 그 땅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반듯반듯하게 잘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환지랑 비슷한 의미죠. 내 땅 가져갔다가 다른 땅으로 돌려주는 거. 그래서 그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는 게 이런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환지 계획만으로는 처분성은 없어요. 근데 환지 예정지 지정 또는 환지 처분은 그 자체로서 처분성이 있습니다. 왜냐? 내 땅이, 온전히 있어야 될 내 땅이 요렇게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다시 갔다가 다른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또는 환지 처분은 처분성이 있지만 단지 환지 계획으로는 처분성이 없다. 잘 기억하시고요. 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역시 기본이 들어가면 처분성이 없는 행정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봤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행정계획 중에 처분성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들을 잘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로 와서요. 행정계획은 당연히 조직법적 근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죠. 조직법적 근거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주체적인 공무원이라는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행위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조직법적 근거고요. 얘네는 구속적,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필요하다. 근데 작용법적 근거는 액션에 필요한 근거 있죠? 그런 작용법적 근거는 구속적 행정계획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법령 근거가 있어야지만 행정청이 그 액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어차피 행정계획 세워봤자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하더라도 공동체 및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흑백이죠. 특별히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개념적으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 판례를 하나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개발 행위는 사실 이게 행정계획이랑 엄청 연관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개발 제한 구역 나오면 행정계획이 항상 논점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개발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용이 될 수는 있다라는 전제를 먼저 깝니다. 그래 놓고 어느 도시 시장이 이미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토지에 뭘 만들었어요? 묘지 공원이랑 화장장 시설들을 만든 겁니다. 설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시장이어도 그렇지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해 놨는데 이런 걸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 소송에서 법원이 뭐라 했냐? 어찌됐건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제한을 못하는 지역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정 목적, 개발 제한을 구역을 지정한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고 시장이 요런 거를 설치하기로 한 그러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개발 제한 구역도 그렇고요. 도시 계획 시설이라 해서 어쨌든 행정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판례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점의 결과만 잘 기억하시면 시험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올해 소방직에서 나왔던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시장의 편을 들어줬다. 왜냐? 개발 제한을 못하는 데 맞지만 그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의 목적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하나의 행정청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정계획의 절차 및 효력. 그래서 절차 중에 법적 근거.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교과서 수정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계획에 대한 일반 규정이 또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40조의 3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90쪽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확약에서 확공계에서 그 계가 바로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일반 규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 내용은 예전에 개정된 겁니다. 예전에는 행정예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 절차상 규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행정계획은 행정예고의 필수적인 대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 개정이 되면서 2019년도에 개정된 내용인데요. 이제 행정계획도 원칙적으로 행정예고의 대상에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밑에는 행정계획이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해당하게 된다면 그때도 역시 처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나중에 행정절차법에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차 중에 이제 하자.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고 보죠. 취소 또는 무효 사유 어떻게 구분한다? 중대 명백설로 구분한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가 있다. 이때는 그냥 위법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자에서 봤던 판례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위법함으로 끝납니까? 취소 사유예요? 무효 사유예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법원에서는 그냥 위법하다고 해서 결론이 끝났다. 그런 판례들은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효입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봤어요. 환지 계획 인가 후에 환지 아까 봤던 그때 판례가 이거예요. 만약에 그 계획 인가 후에 뭔가 바뀌어요. 수정이 돼요. 그럼 당연히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공람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했다. 자, 아까 환지 계획은 처분성이 없었지만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은 처분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툴 수 있고 이럴 때는 하자가 심각해서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 아시겠죠? 우리 하자 132쪽 절차의 하자에서 같이 봤던 판례입니다. 절차의 하자일 때 어쩔 때는 취소고 어쩔 때는 무효 사유다라고 봤을 때 그때 당연 무효 사유 중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 공청회와 이주 대책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거를 거치지 않는 도시계획 결정은 이때는 취소 사유로 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취소 사유, 무효 사유, 위법 사유 하나씩 딱딱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역시 행정계획도 내부적으로만 계획을 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포 또는 고시를 해야지만이 발생이 된다. 그게 바로 발생 요건이고요. 공포 또는 고시하지 않는 행정계획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건데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밑에 행정계획이 법규의 형식인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번 눈으로 읽어보는 것으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행정계획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구속적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이 없는 행정계획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지만 구속적 행정계획, 처분성이 있는 행정계획은 국민 또는 행정기관의 구속력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집중효라는 게 나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집중효, 우리 인허가 의제에서 절차 집중설, 기억나세요? 실체 집중설. 그때 결론은 절차만 집중된다 해가지고 인허가 의자
인어가 의제 1 플러스 1 한다 해서 실질적인 것까지 다 되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거를 1 플러스 1일 때 생략하고 해줄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계획이 일단 확정이 되면요.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되는 승인이나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줘요. 행정계획을 받게 되면. 자, 근데 이것도 집중효라 그래서 그 바로 이제 하나의 집중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효력을 몰아주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집중효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이러한 집중효가 생기고요. 판례는 이러한 집중효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집중만 인정이 되지, 즉 원래 실체적으로 무조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승인이나 허가. 그런 애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뭔가 절차적인 거를 원래는 거쳐야 되는데 행정계획을 받게 되면 그런 절차적인 거는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절차 집중성만 인정, 실체 집중은 부정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실제 판례가 이겁니다. 그때 우리 인허가에서도 같이 봤던 판례예요. 건설부 장관이 이런 관련 법에 따라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면 허가, 인가, 결정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건 인허가 의제입니다.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 그쪽 행정계획 나왔죠?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이게 바로 절차적인 거잖아요. 절차적인 것을 거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실체적인 것은 거쳐야 되지만 절차적인 것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바로 절차 집중설이고, 여기서 말하는 집중효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끝났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강의를 시작한 이래 오늘 아마 15강 정도 됐나요? 가장 빨리 끝나지 않았나? 한 50분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마지막 그 집중효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내용 자체가 PPT 페이지는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드릴 필요는 없는 아주 간단한 논점들이었기 때문에 빨리 끝났어요. 아마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는 더 빨리 끝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을 더 잘 하셔야 되고요. 오늘 배웠던 거 철회 시작했죠? 철회로 시작했죠? 그 다음 확약, 중간에 실효 이런 건 있었지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행정계획까지 받고, 행정계획의 포인트는 뭐다?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아마 이 강의를 통해서 이번 주 강의는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좀 몰아서 한번 복습하는 것도 여유가 있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습을 한 번 더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